서초철공고 50기 학생들 오늘부터 고려의 정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남북국 시대까지 정치를 좀 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바뀐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고려의 정치를 하는데 그 중간에 뻥 빈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국사를 공부를 할 때는 분야사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로 공부를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도 정치 파트만 쭉 진도를 먼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제일 시험에서 잘 나오고 이 정치에 대해서 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거기에 살을 붙이듯이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파트를 붙여나가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서 정치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뭐 40분, 1시간씩 설명하지 않고 20분 안에 20분 안으로 설명을 좀 드려와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복습을 하는 건 좀 못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계약이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힘을 같이 좀 내보고 파이팅을 외쳐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메모창을 길게 늘여놨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지금 14쪽, 15쪽이 오늘 하는 파트인데 제일 밑에 있는 시대 구분부터 먼저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요. 오늘부터는 요 한 바닥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절반 정도만 하고 20분 안에 하고 그리고 10분 정도 뭐 문제풀이라든지 쪽지 시험이라든지 과제하고 그리고 50분 안에 저희가 설명을 좀 실시간으로 설명을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는 거는요. 14쪽의 절반인데 시대 구분 먼저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태종, 안건, 광종, 성종의 업적까지 해가지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제가 한번 쭉 그어볼게요. 14쪽에는 이미 끄여 있으니까요. 이걸 몇 개로 쪼개주시면 되냐면 5개로 쪼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정중앙에다가 하나를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요 고려를 제일 중간 정중앙쯤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치우쳐서 왼쪽이 조금 작고 네, 오른쪽이 좀 더 많게 이게 1170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고려가 정중앙에서 시대를 구분을 하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고려의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혹시 역사를 좋아하는 역덕들, 역사 덕후들 몇 년? 1170년. 무슨 사건? 그렇지,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무신정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절반쯤 나눌게요, 거기에.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3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총 몇 개다? 고려의 시대구문 총 5개 파트가 나뉘는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왜 5개의 파트로 나누느냐? 고려는요,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잘 나갔었던 지배층을 중심으로 5개로 나눕니다. 네, 5개로 나눠요. 한번 적어볼게요. 호족과 육두품이 다스리던 시기가 고려 초기입니다. 네, 고려 초기. 선생님, 혹시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 네, 호족과 육두품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후삼국 시대에 그러니까 신라 말기에 등장한 새로운 세력들인데요. 중앙에 귀족이 있다면 지방에는 호족, 그래서 호족들이 있었고요. 이 호족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뭐 왕건이라든지 겸원이라든지 뭐 궁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제력이 있거나 아니 군사력이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호족들에 비해서 육두품 세력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브레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의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과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브레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이 좋아했었던 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 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지방이 명당이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는 풍수 지리설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 시대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선종 불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신라 말기에 등장을 했고 이게 고려를 세울 수 있었던 사상적 기반이 된다. 거기까지. 그럼 호족과 육조품들이 고려를 세웠으니까 고려의 새로운 집권층이 되었구나. 고려 초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결합을 막 해요.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세력을 이루든지 그래가지고 문벌 귀족이 됩니다. 문벌 귀족할 때 벌자는 재벌할 때 벌자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에 뭐 사람들이 모여있네? 근데 문이야. 뭐
그래, 그럴 문이야. 무슨 뜻이야? 아, 공부 좀 한 사람들이구나. 그럼 이 문벌 귀족들이 호족과 육특품들이 세력이 만들어져서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특권이 있느냐? 정치적 특권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 특권. 아,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의 친척들 중에서 5품 이상이다.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도 관리가 될 수 있다. 5품 이상이면 집안이. 그렇군. 두 번째 특권, 정치적 특권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뭐, 그렇지, 경제적 특권입니다. 경제적 특권으로 뭐가 있다?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땅이 있다.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 그리고 그들끼리 뭐, 결혼을 하네? 그래, 사회적 특권이구나. 폐쇄적 혼인. 이러한 이 특권층들이 문벌 귀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벌 귀족은 경원 이씨, 아니면 뭐, 경주 최씨,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없네. 네, 이자겸이라든지 최충이라든지 윤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문벌 귀족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권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 그죠? 이 세력들이 너무나 눈꼴 시렸던 걸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변을 일으켰고, 무신 정변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무슨 정권이 되더라. 그렇지, 무신 정권이 되더라. 이 무신 정권의 무자는 앞에 있어도 문과 다르다. 왜? 나는 무술을 할 줄 아는 신하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무신 정권은 정확하게 100년 갖고 12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대외 관계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대외 관계 설명을 밑에서 좀 할게요. 호족과 육두품이 있었을 당시에 쳐들어왔었던 외적들을 우리가 거란이라고 합니다. 이 거란족이 세웠었던 나라 이름은 뭐다? 요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문벌 귀족이 지배를 하고 있을 당시에 쳐들어왔었던 나라, 민족은 여진족이죠.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름은 금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이 있었을 때 쳐들어왔었던 사람들을 몽골이라고 부르죠. 이 나라가 원나라, 몽골을 세운 나라가 원나라가 됩니다. 쌤이가 어떻게 다 외워요? 힘들어요. 자, 거란이 세운 나라, 여진이 세운 나라, 몽골이 세운 나라, 원, 어떻게 한다? 버스 요금은 원으로 낸다. 요금은 원으로 낸다.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아니라요. 기억, 이응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게,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너희가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막아냈느냐? 엄청 잘 막아냈지. 1차 침입 때. 그 대단한, 누가 있어? 서희. 아시죠? 외교. 네, 말빨로 어디로 얻어냈다? 이 강동 육주를 얻어냈다. 2차 침입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3차 침입 중요합니다. 3차 침입이 누구? 강감찬이 있더라. 우리나라의 대첩 중에 무슨 대첩? 귀주 대첩이 있더라. 고구려 때는 무슨 대첩이 있었고, 살수 대첩이 있었고, 고려 시대는 귀주 대첩이 있고, 조선 시대는 무슨 대첩이 있다? 한산도 대첩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 3대 대첩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진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인데요. 혹시 역사를 좋아하는 덕후들 중에서 조선시대에 금이 쳐들어왔었던, 후금이 쳐들어왔었던, 쌤,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후금이 쳐들어왔었는데요.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는 정묘호란, 청이 쳐들어왔을 때는 뭐가 된다? 병자호란. 호는 오랑캐 호자. 오랑캐가 쳐들어왔었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무슨 족과 관련이 있다? 여진족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무슨 족으로? 만주족으로. 같은 놈들이야. 만주, 여진 같은 애들이야. 걔들이 쳐들어왔었던, 후금이 쳐들어왔었던 그게 조선시대 일이구나. 걔들하고 관련이 있지. 후금이 금나라가 뒤로 가니까 후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진이 있을 때, 여진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잘 막아냈었던 사람 누가 있다? 윤관입니다. 혹시 윤관이 무슨 성을 쌓았다? 동북 구성을 쌓았다. 요거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몽골입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정말 잘 막아냈었죠.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저항을 끝까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집권기가 등장을 한다. 원간섭기가 등장한다. 원간섭기에 우리나라 왕이 태종이나 성종이나 이런 식의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충성을 다 바치라고, 원나라에 충성을 다 바치라고 뭐가 등장해요? 왕의 이름이 무슨 땡왕, 충땡왕, 충.
충땡왕. 예를 들면 무슨 왕이 있었다. 충렬왕, 충선왕, 충해왕, 충모강 뭐 이런 식으로 충땡왕들이 충성을 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혹은 원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원나라의 사위가 되는 나라가 되어라. 사위, 부마국이 되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간섭기에 우리나라 힘들었네. 그런데 그 당시에 원나라 간섭기에 원나라에게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나라에 의탁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권문세족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권문세족의 가문이 무엇이 있었느냐? 기황후의 가족들, 기철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어요. 혹시 하지원이 나왔었던 그 드라마 기황후라고 하는 아시나요? 이 시대가 03년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긴 한데 혹시나 기왕으로 아신다면 거기 하지원 씨가 기왕으로 나왔었는데 거기 집안들이 원나라의 간섭에 아주 되게 대표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의탁했었던 그래서 그 권문세족이 있습니다. 이 권문세족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원나라에 기대가지고 그것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등장한 왕이 누구다?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민왕이 이 권문세족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을 키워내는데요. 우리는 그 세력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의 대표 예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아십니까? 정도전이라고. 네, 정도전. 혹은 정몽주. 우리 지역 사람들은 또 정몽주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포항에 정몽주가 포항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정몽주의 호를 딴 학교를 나온 학생들도 있을걸요. 포은중학교. 네. 포은, 정몽주입니다.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공민왕이 이렇게 키웠었던 세력들이고요. 신진사대부가 브레인의 역할을 좀 했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좀 어떤 세력들이 있었느냐? 브레인 말고 그렇죠. 힘이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신흥무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신흥을 붙이느냐? 유자를 붙이느냐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무인들하고 뒤에 있는 무인들 헷갈릴까봐. 쌤 그럼 여기 신진사대부도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사대부들하고 좀 구별하려고 신진사대부 요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흥무인의 대표적인 예시 한번 가볼까요? 누가 있다? 그렇지. 이성계가 되는 겁니다. 아 쌤 조선을 세우는 이성계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좀 비슷한 거 느껴지십니까? 고려를 세웠었던 호족과 육두품들이 똑같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힘의 역할을 하는 네, 요렇게 주먹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신흥무인들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다? 원이 끝나고 나서 원나라가 약간 구심점이 약해지자마자 약간 그쪽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공 상태가 돼서 등장한 세력들이 있어요. 홍건적이라고. 붉을 홍자의 수건 건자 그 다음에 도적 적자를 써가지고 아 도적대들이 붉은색 두건을 쓰고 등장을 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는 그치 남쪽에서는 왜구 일본 쪽에서 밀려 올라오는 그러한 세력들을 막아내는 신흥무인들이 그 당시에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배경인 겁니다. 그럼 쌤 딱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요렇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기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요렇게 머릿속으로 딱딱딱딱 들어가 있으면 고려를 이해하기가 좀 더 좋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20쪽에다 같이 좀 적어보려고 해요. 넘어갈게요. 오늘 하는 부분은 빨간색을 좀 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태조 왕건, 광종, 성종의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고려의 통일 과정들을 좀 보면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에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인데요. 이 고려가 등장하는 시기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이었느냐? 후삼국 시기였죠. 그래서 후삼국 시기에 고려, 신라, 후백제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것과 그 다음에 5대 십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혼란기 시기 그리고 북방민족이었던 거란이 등장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아시아가 참으로 어지러웠던 그 시기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구나. 정리. 고려는
후삼국이라고 하는 시기에 등장을 했고 중국의 혼란기였던 5대 식구가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등장하는 시기에 등장을 했구나. 그때 당시에 해상무역으로 경제력을 꽉 쥐고 있었던 왕건과 이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 그리고 개성 송악으로 천도하더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의 건국 순서인데요.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재 쪽수에 보시면 요 위에 지금 공간 조금 있죠. 네, 여기. 그 공간에다가 같이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고려는 918년에 건국이 되었고요.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까지 딱 18년 걸립니다. 936년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 사이의 시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거란에 의해서. 그래서 태조 왕건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고구려를 따라서 고려를 지어 만들었듯이 건국을 했듯이 발해 또한 고구려를 계승해서 만든 나라니까 우리 둘이는 형제의 나라야. 그런데 그 형제의 나라가 망했어. 그러니까 발해 사람들을 내가 받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대해 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927년에 대구에서 전투를 했는데요. 그 당시 공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온 친구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요. 대구의 팔공산에서 전투를 했는데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한판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어? 놀랍게도 견훤이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건이 진짜 목숨만 건져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사실. 고려가 이때 망할 뻔했네. 그치?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고려 왕건이 이를 득득 갈면서 고창에서 전투를 하는데요. 이때 전투에서 고려의 왕건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때 이길 때 누가 많이 도와줬냐면 고창 지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답니다. 왜냐면 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는 신라 지역 쪽이었는데요. 이 신라 사람들이 고려에 대해서 마음을 좀 많이 풀었답니다. 참 좋은 나라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창 지역 사람들이 도와줘서 고려가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고려의 왕건이 이 지역의 이름을 바꿔주었답니다. 이 지역 참 좋아.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나니 이 지역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안동 동쪽이 안정되었어. 편안해졌어. 이렇게 해서 안동 지금 현재 이름이 바뀐 그 안동 지역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5년에 신라의 경순왕 마지막 왕이지요. 이 사람이 항복을 하면서 신라가 고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신라가 참으로 예뻤겠죠. 고려 왕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순왕을 최초의 사심관으로 삼았는데 뒤에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가 그 지역에 짝 먹어라 라고 하면서 사심관으로 삼았답니다. 남은 거 뭐밖에 없어. 후백제밖에 없죠. 그래서 후백제를 때려잡는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의 군을 격파하면서 18년 만에 후삼국을 통일하더라. 요 건국 순서 이해되십니까? 혹시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봐둘 만한 게 이 차전놀이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차전놀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무형문화재입니다. 안동 지역에 유래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고창 전투에서 왕건과 견훤이 싸웠었던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민속놀이라고 해요. 재밌죠? 고려의 건국 과정인데요. 이것도 순서대로 요 오른쪽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두 번째가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해요. 그리고 송악으로 천도, 개성으로 천도를 하고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항복, 후백제 멸망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은 개성의 호족 출신이었죠. 그리고 국호를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이름을 고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영어식 이름이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발해 사람들 포용해 주었구나. 아까 봤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태조 왕건의 업적 이 전체를 다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조세를 내렸다. 이 조세 무슨 말이에요? 세금입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었구나. 혹은 내려 주었구나. 세금이 좀
줄어들었구나. 그 다음 빈민구제 기간인 흑창, 의창 같은 말입니다. 흑창과 의창 설치하였구나. 이거 같은 게 언제가 있었느냐? 고구려 고국천왕 때 고국천왕이 을파소라고 하는 제사에게 시켜서 기억나십니까? 무슨 법? 진대법. 같은 거구나. 그 다음 불교를 숭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였구나. 그래서 민생을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켰구나. 쌤, 빈민구제가 뭐예요? 가난한 백성. 빈민은 가난한 백성. 됐죠?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책입니다. 자, 이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호족이 다 연결이 되었고 연합이 되었고 등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호족들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좀 달래기도 해야 되고 조금 약간 모하기도 해야 되고 호족의 마음을 밀고 당겨야 되는 겁니다. 밀고 당기기. 네, 그래서 포섭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포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다 결혼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총 몇 명의 부인이랑 결혼을 했느냐? 29명의 부인이랑 결혼을 했다고 해요. 와,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결혼이 그닥 썩 쉽지 않은 연애 같은 게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호족들 중에서 반란을 꾀할 수도 있는 사람들하고 무조건 다 결혼을 해주는, 다 연주를 대주는 것이라서요. 사실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웠다고 해요.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태조 왕건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죽고 나서입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완전 등살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난리가 나서 막 피비린내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왕자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당겨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봅시다. 결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왕시성 같은 것을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왕시성만 하사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 성을 하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성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사성. 하사하다 할 때 하사하다. 성을 패밀리 네임을 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 있잖아요. 전주 이시인데요. 전주라고 하는 지역과 이시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 같은 거 두 개를 내려주는 정책을 사성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의 대부분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살이 좀 넘어가지고 전주를 처음 갔었는데 그러니까 전주 이신데도 전주 근처에 살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언제 살았다고? 나의 조상들 누군가가 고려시대에 그때 살았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어쨌든 뭔가를 잘하면 성을 내려주었구나. 근데 진짜 잘하면 뭐 한다? 왕시성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은지로 잘 살았는데 네가 진짜 잘하는구나. 네가 우리 왕씨 집안에 정말 잘하는구나. 그럼 뭐가 된다? 왕은지. 그런 식으로. 자, 견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얘가 더 잘 나와요. 자, 두 개 다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심관. 아까 스쳐 지나가면서 혹시 봤나 모르겠는데요. 그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최초의 사심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심관은 그 지역을 네가 대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다. 반장. 왜 반장 선거에서 반장 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약간은 뿌듯합니다. 내가 선택받았어. 내가 친구들한테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았어.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 뒤가 되면 싫어집니다. 왜? 계속 날 찾으니까. 뭐만 하면 날 찾아. 야, 반장 불러가지고 반장 뭐 내라 그랬는데 왜 안 내? 야, 반장 체육대회가 다가오는데 준비되고 있어요. 야, 반장 뭐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심관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의 고위 관직으로 올라온 지방 세력들을 출신 지역의 사심관을 임명하여 지방을 통제하도록 한 것. 야, 니네 지역에 왜 세금이 안 올라와? 야, 경주 지역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견제하는 것이었다. 기인제도는요. 언제 있었던 것이냐면 기인제도. 이거 신라시대에 있었던 신라의 상수리 제도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네. 그 신라의 상수리 제도도 똑같은 게 무엇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 포항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호족. 그쵸? 근데 그 호족이 반란을 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를 그러니까 아들 내미를 볼모 인질로 삼아가지고 수도 개경에다 끌고 가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한 건데 예를 들면 니네 아버지가 좀 뭔가 할 것 같지 않나. 야, 니네 아버지가 뭔가 반란을 꾀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인질로 삼는 제도였고요. 이건 똑같은 게 신라의 상수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는, 포섭하고 견제하는, 채찍질도 하고 당근도 주는 것을 태조 왕건 때 했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 북진 정책인데요.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썼습니다. 어디를 중시했다? 서경을 중시했습니다. 서경을 중시했다. 평양이죠. 평양. 자, 그럼 이것도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려의 왕건이 고려의 왕건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국경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통일신라 때입니다. 통일신라 때는 대동강과 원산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자라고 했었고요. 위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태종 왕건 때 북진 정책을 해서 요만큼 늘어났거든요. 청천강과 영만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땐 서희가 외교를 잘해서 여기 강동 지역에 육주라고 하는 것을 차지했고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고려 공민왕 때 여기를 차지합니다.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현재의 국경선을 가지게 되는 것, 그때가 있었어요. 지금 뭔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어? 요거지요. 북진 정책을 통해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영토를 확장했더라. 그 다음 훈요 10조 되겠습니다. 후대 왕들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10개의 교훈적인 요약. 훈요 10조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정계라든지 계백요서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정계랑 계백요서는 그 신하들한테 야 신하야 네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 혹은 관리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나라 고려를 잘 세울 수 있다. 왕에게 준 것은 훈요 10조. 그러니까 to next king. 네, to 누굴 위해서? to king, next king. 여긴 to 누구한테? 그렇지, 신하들한테. 이렇게 해서 각각 글도 썼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훈요 10조를 볼게요.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훈요 10조가 나와 있지요. 야, 어쩌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뭐 어쩌해라. 불교 중상해라. 그 다음 풍수 지리설 중요하다. 그 다음 거라는 짐승의 나라다. 왜?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북진 정책 계속해라. 서경을 중시해라. 유교를 뭐 어쩌고 해라. 연등해와 팔간을에 중시해라 라고 하는데요. 연등해는 이렇게 등을 키는 행사고요. 팔간에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발해 사람들도 열심히 수용해 주어라 라고 해가지고 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광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왕계라는 새로운 이름 왕시성을 하사했군. 발해 사람들을 잘 받아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종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광종입니다. 내용이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3분 안에 끝나야 하는데. 자, 광종입니다. 광종은 국가 재정을 확보했어요. 그러면서 공신과 호족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는데 사실 이 노비안건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됐었던 사람들을 잘 조사해서 원래 양민으로 풀어주어라, 평민으로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일석이조입니다. 광종이라고 하는 왕은 목표가 있었어요. 광종의 목표. 하나 적어 두실래요? 광종의 목표. 나는 죽어도 살아도 뭘 하겠어. 왕권을 강화하겠어. 이것을 위해서 누구의 힘을 빼야 돼. 그렇지. 호족들의 힘 빼야 되는 거야. 호족들의 힘을 낮춰야 되는 거죠.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할 수 있는 거. 호족들의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이 되었었던 노비들. 이것을 빼앗아서 평민을 만들면 뭐가 된다?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이 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석이조. 되게 좋은 거.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 두 가지 별표 좀 칠게요. 별표 치세요. 별표. 됐어요?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좀 읽어볼게요. 이거 교과서 64쪽입니다. 태조 사후에 왕위 계승,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9명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외척의 다툼이 한동안 일어나서 왕권이 불안정했어. 그러고 나서 광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4대 왕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어떻게 하기 위해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억울하게 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하였다. 이래서 공신과 호족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크게 약화시킨 반면 조세를 부담하는 양인의 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 일석이조. 그 다음 과거제를 실시하여서 사실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가의 시험, 공식적인 시험. 그럼 그 공식적인 시험은 누가 주관을 하게 되는데? 왕이. 그럼 왕의 입맛에 맞는 왕의 입맛에 맞는 관리를 뽑을 수 있는 거네. 그럼 뭐다? 왕권이 강화되는 거지. 그죠? 거기다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데 광덕이랑 준풍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하였구나. 그래서 광중에 이 빛광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미칠광자라고 불렸다고 해요. 미치도록 뭐 했던 사람?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다음 이제 성종을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가볼게요. 그래서 성종이라고 하는 왕은요.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만 수정을 좀 할게요. 너무 폰트가 안 맞아서 좀 수정을 했어요. 자, 그 성종이라고 하는 왕은요,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무 28조, 그러니까 즉 건의사항을 28개를 올렸는데요. 그것을 대부분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유교적인 덕목이 좀 더 중요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아니라 유교를 조금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성육부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정치적인 제도라든지 12모,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지방행정제도, 그 다음 국자감, 학교가 되는, 나라의 대표 학교가 되는 학교, 그 다음 경학 박사, 이것을 국가의 중심에 두는 학교 말고도 박사라고 하는 것을 12목에 파견을 해가지고 유교적인 덕목을 좀 많이 알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대부분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이름 자체가 성종, 무엇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완성했다? 중앙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다 관리제도 같은 것을 싹 완비하였다. 누구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최승로.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니까 표시를 좀 해두고요. 통치 체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체제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유교적인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육부제의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죠. 이성육부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이병호 형예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12목이라고 해서 지방행정제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고요.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립대학교를 정비해서 유학교육을 장려하였으며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인데요. 이 탐구 활동을 좀 읽으시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조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래서 무엇을 두었다? 12목을 두었다. 여기에 지방관, 즉 외관, 바깥에 두는 관리를 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였다.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3조 우리나라는 봄에는 연등회, 겨울에는 팔관회를 베풉니다. 이를 줄여서 백성이 힘을 펴게 하십시오. 즉 뭐보다 불교보다는 유교를 중시하십시오. 그다음 20조 보면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의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일이다. 이러면서 뭐가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이 중요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자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군. 그 정도 봐두시고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문제풀이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조금 가지시고요. 그 다음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주세요. 저는 그냥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여러분 끊었다 문제 다 푸시고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풀 거는 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에서 라에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 견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고창군 병산 아래 가서 태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전사자가 무려 8,000명이었다. 고창군에서 있었던 고창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창 전투는 몇 년이었죠? 930년 되겠습니다. 고창전에 고창이 지금의 어디 안동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930년. 아 그렇지. 그 다음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데리고 공산에서 공산 전투 있었던 이야기죠. 몇 년입니까? 927년입니다. 네. 그 다음 태조가 뜰에서 신라 왕에게 아련하는 예를 받으니 여러 신하가 할애하는 함성으로 궁궐이 진동하였다. 신라국을 폐하여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시급으로 하사하였다. 뭐다? 신라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시기네요. 신라가 통합되는 시기 몇 년? 935년입니다. 태조가 일선군으로 진격하니 신검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았다. 1, 2천 전투 얘기가 나오네요. 1, 2천 전투는 후백제가 고려를 전멸시키는 완전 없애버리는 전투니까 936년. 그럼 순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 봐라. 몇 번? 3번. 어렵네. 이거 푸실 수 있겠어요? 3점짜리 문제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몇 해 전에 설치한 12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 한 명씩 파견하였다. 지방의 인재를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왕 누굽니까? 성종이지요. 그럼 성종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왜 선생님 1번인가요? 라고 한다면 지방 제도를 정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아닌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 주는 만들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만드는 주조하는 도감, 임시관청을 설치하여 해동 통보를 발행한 것은요. 고려 숙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 누구야? 과거제. 그렇지. 광종 아니네. 그쵸? 그 다음 정계와 계획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거 네 태조왕건. 네. 그 다음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이 계칭이 된 것은요. 고려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고려가 끝나가는 시점. 충선왕 때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네. 충선왕 때입니다. 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한 문제 더 풀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밑줄은 신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하께서 실시한 노비 안건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 누구야? 노비 안건법. 광종입니다. 네, 그럼 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요건 좀 쉽죠? 근데 딱 들어오십니까? 몇 번? 5번입니다. 네, 5번. 자, 그럼 1번 좀 볼게. 1번 12호국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던 누구? 성종. 그렇지. 2번에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 변정도감. 뒤에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공민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3번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했던 태조 왕건이죠. 네네. 그 다음 4번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 통보를 발행하였다. 숙종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엄청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다 놓치면서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좀 많이 버리면서 갔는데도 늦어지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정치랑 지방행정제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